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아침입니다. 어제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결국은 지난 4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내로남불과 위선과 부패와 그냥 국민들이, 많은 유권자들이 분노가 쌓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로 어제 보선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기기사를 쉽게 써드리는 명품 시사실. 오늘 아침은 어제 있었던 보선 결과를 중심으로 특집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41대 0이다. 그러니까 부산과 서울의 전구를 합해가지고 전체 41대 0으로 분노한 민심이 정권을 심판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은 전부 25개 구 지역 전부가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의 총선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이것이 서울시장 선거군요. 그때는 강남과 서초, 용산을 만 이겼었는데 이번에는 25대 0으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었다. 전승을 거두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특히 서초구는 64% 투표율이, 강남구 61%, 송파구 61%, 강동구도 59%, 동작구도 59%를 기록하고, 종로구도 59%, 서대문구 59%, 마포구 59% 대단합니다. 이게 말이죠. 보궐선거에서는 지난 역대 보궐선거가 50%가 넘은 적이 없었거든요. 노원구도 60%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 구에서 50%가 지금 서울 전체가 58.2%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여러 구에서 60%가 넘는 투표를 기록해서 정말 바꿔야겠다는 유권자들의 분노가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여당의 텃밭인 구로구나 금천구에서도 힘을 못 썼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총선 1년 만에, 2021대 총선 1년 만에, 지난해 4.15 총선 1년 만에 정권에 대한 냉혹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있었다. 그뿐이 아니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의원 선거에서도 근데 19곳을 선거했는데 호남 지역 빼고는 아직도 호남은 경고하군요. 광역위원회 전남 순천과 전남 고흥군, 기초위원회 전북 김제시와 전남 보성군 이 네 군데를 빼고는 전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국민의 유권자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전남 순천 같은 데는 득표율이 64%, 65%가 나왔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 참 고착된 이 정서가 아직도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LH 불공정 부동산 실정에 분노해서 2030마저 돌아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연령별로 볼 때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4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40대만 지금 이제 48.3%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고 49.3%가 박영선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 40대라고 하는 것이 40대 중에서 40대 남자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는데 하는 비율이 큰 편이 컸습니다. 근데 그것은 가장 큰 이유가 40대가 지금 현재 586
후광을 보면서 공부해온, 성인이 되어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크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그 정권을 창출시킨 586, 그 당시에 이제 386을 보면서 컸기 때문에 쉽게 그 의식이 돌아서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을 이번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연령대 지역 호남을 제외하고 불문하고 국민의힘 지지에도 불구하고 40대 남자들의 경우에 아직도 민주당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 당시에 그 386과 그 386이 창출했다고도 볼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그를 보면서 자라는, 그때가 지금 40대가 20대였거든요. 20대 보면서 자라는 세대가 그때 굳어진 사고가 상당히 견고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30에서 20의 20대 남자의 70%가 압도적으로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는데, 특히 20대가 지금 바로 사회에 나오면서 취업난과 주거난, 거의 뭐 20대 청년들의 30%가 일자리가 없고, 나머지도 되게 알바나 뭐 단기 취업이고, 집값은 너무 올라서 언감이 형님 집 살 생각을 할 수도 없게 만드는, 주거사들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데 대한 분노와 지친 것이 2030이 민주당을 버렸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좀 크게 확대해 봤는데, 쭉 보면은 20대에서 오세훈 후보 지지가 55%, 30대가 56%, 40대가 48%로 박영선 후보 지지가 49%, 1%포인트 차이를 가지고 냈습니다. 50대가 오세훈 후보 지지가 55.8%, 60대가 69%, 70대가 74%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40대 남자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오세훈 후보 지지가 앞섰습니다. 이런 결과는 집권 세력에 대한 오만과 위선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이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오만함,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보여주었던 그 오만함,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떠들면서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국민들이 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또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그냥 자기들이 우리가 하면 다 된다 하는 그런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위선, 이번에 보여준 본인들이 임대차 3법을 제안한 사람들조차도 임대차 3법을 피해서 임대료를 올려받으면서, 국민들은 임대차 3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그런 위선. 또 그러면서 LH 사태가 보여준 특검 개청의 장막에 가려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그 비리와 축제, 부패,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조국 사태 그 불공정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번젓이 아직도 조국 소대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여전히 조국 라인이 건재하다는 것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에 하고 기르다가 사표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윤미향 의원, 국민의 위안부라고 하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가슴 아픈 데 대한 국민들의 성금이라든지 국가의 지원금을 횡령한 그런 것이 비등한데 불구하고 여전히 또 국회에 버젓이 또 앉아서 말도 안 되는 법안까지 제안하기도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뻔뻔함, 위선, 오만과 위선, 무능에다가 지난 4년 동안 완전히 경제를 파괴시키고, 국방도 흔들리게 하고, 정치도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외교는 완전히 고립돼 있고, 그런 무능함에다가 그 무능한데 불구하고 성찰이 없는, 반성하지 않는 오만하고 뻔뻔함. 그러면서 본인들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 숨어서 본인은 불공정하고 부정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지난 4년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폭주 정치에 대한 심판이다 하면서 야당도 달라져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번 이 선거는 결국은 내로남불 아집 무능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심지어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저버린 문정권 4년이다. 지난 4년 동안 정부의 존재 이유가 뭐냐?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면서 존재 이유를 전혀 망각하면서 그러면서 기고만장해온 그런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나 지금은 야당도 잘해서가 아니다.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이 잘못한 결과다 하는 것에 대한 야당도 반성이 있어야 된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뜻을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정책 기조를 여당도 바꿔야 되고 야당도 역량과 비전을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유권자들이 무섭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1년 남은 대선, 내년 3월 9월에 치러진 대선까지 1년도 안 남았군요. 거의 한 11개월 남았습니다만은, 정말 이 민심의 무서움을 알고 여당은 여당대로 정말 겸허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정책 규조를 확 바꿔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야당도 야당대로 역량과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이번 보선의 승리에 전폭적인 승리에 안주하면 여전히 대선을 기약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층과 청년층이 그동안에 주로 이제 좌파를 지지하던 청년층이 우파를 지지한 이유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여야 간에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거 엄청난 그야말로 밀물 같은 빠져나가는 지난 1년 전에 총선에서 엄청난 지지를 했던 여당 지지가 빠져나가는 썰물 같은 이런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32%까지 하락했는데 4월 첫 번째 주 지지 32% 그러면 거의 견고한 지지 특정 지역과 소위 대깨문 지지를 빼고는 전부 국민들이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우 중도할 때 30, 40, 30, 40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30, 40, 30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쪽에 좌우가 한 30% 되고요. 30에서 40% 되고 중간에 중도가 30에서 40 정도 되는데 결국은 중도를 차지하는 측이 이긴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가 지지율이 32%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좌파 지지계층 외에는 전 국민이 돌아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상을 넘는 대패를 가져오면서 174석이라는 거대 여당에도 불구하고 레임덕이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임덕이 불가피하고 정계 개편은 특히 야권의 정계 개편 또 여권의 친문의 분화가 가속화된 정치판에 빅뱅이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당면한 것이 야권에서는 바로 이번에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부로 사표를 내고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 당권을 먼저 정비해야 됩니다. 지금 다시 또 비대위 체제는 갈 수는 없을 거고 아마도 야권에서는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새로 선출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고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한 가을쯤에 내년 대선을 대비한 대선 후보를 선출한 또 전당대회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여권은 여건대로 지금 정계 개편이 지금 친문이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여전히 역시 또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그런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분석이 나오고요. 반면에 이재영 경기지사나 정세균 국무총리 입지가 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니면 새로운 또 친문 후보가 나올 것인가. 지금 친문들이 계속 후보군에 속했던 사람들이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안희정 지사라든지 혹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보면은 다 몰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권도 상당히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금 당권과 대선을 앞두고 대권을 앞두고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재명의 일강 체제가 굳어지느냐 아니면은 다른 또 후보들, 정세균 후보나 아니면 다른 후보가 또 부상하느냐를 두고 그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야권의 경우에는 제3지대와 통합 논의가 시동이 될 겁니다. 특히 이번에 안철수의 그 공훈이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가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를 흔쾌히 승복하는 그런 모습을, 뭐 단일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승복을 하고 오세훈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까지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통합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뿐이 아니고 국민의당뿐이 아니고 지금 안철수와 국민의당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도 홍준표 의원의 입당을 허용치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화문 태극기 부대 같은 이런 그 우파들 갖다가 김종인은 극우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들이 극우는 아니죠. 엄격히 말하면 많은 시민들이 그야말로 한 번도 거리에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시위에 참여했었죠. 그런 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세력까지 아우러야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번 보선의 승리에 도취돼서 결국은 우파의 반쪽 우파, 지난 총선의 패배가 바로 그 반쪽 우파 때문에 패배한 거거든요. 한 반쪽을 밀어내고 한 반쪽만 가지고 당권을 잡고 대권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과욕 때문에 대패한 거거든요. 뭐 공천 과정에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죠. 그렇게 되면서 대패한 건데, 예를 들어서 무슨 유승민계 혹은 또 뭐 안철수계 이런 사람들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요. 안철수만 안 들어와 있다 보니 국민의당 쪽에서도 뭐 한 10명 정도 공천을 줬는데 다 낙선했죠. 안철수가 안 들어오고 지원 유세도 없으면서 다 낙선했고, 유승민계는 뭐한 10명 이상 후보를 냈는데 뭐 그중에서 몇 명밖에 당선이 안 됐죠. 그래서 사실은 그음에도 벌써 20석이 넘거든요. 그래서 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성찰하면서 이번에 보궐선거에 안주하지 않고 총선에서 왜 졌나는 걸 하는 걸 성찰해 보면서 우파 전체를 아우르는 정당으로 나와야 된다. 안철수만 받아들여서 이것이 우파의 통합이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또 반쪽 우파가 되어서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뭐 그냥 후보가 딱 국민의힘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 이렇게만 거의 뭐 다른 후보도 있었지만은 1대1 대결을 하다시피 되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만은 대선 상황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만 표 가지고 당락이 결정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야권의 재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야권에서 후보들도 지금 윤석열이 앞서고 있지만 지지율에서, 그다음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런 식인데, 실제로 윤석열의 경우에도 지금 막상 정치에 입문을 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검증이 있을 겁니다. 냉혹한 검증이죠. 뭐 심지어는 그 윤석열의 처가 쪽을 두고 굉장히 지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냉혹한 검증을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많은 확실치 않다는 그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 누가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인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완전히 우리 경제, 정치, 경제, 외교, 안보가 다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마치 그 새벽이 오기 전에 칠흑 같은 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자유우파 쪽에서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리더가 나와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레이건 같은 경우도 당시에 닉슨 스캔들 같은 것도 있었고, 뭐 굉장히 미국 공화당이 그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하면서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레이건이 나와서 그야말로 미국의 강한 미국, 그걸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리더로 등장해서 대통령이 되어서 강한 미국을 다시 재건했고, 영국의 대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대처가 집권하기 이전에 그 영국은 거의, 심지어는 뭐 노조의 대표, 그 당시 아스카기라고 하는 노조 대표가 수상들을 갈아치우는 것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국의 노조 힘이 씌어서 그야말로 암흑 같은 영국 병이 만연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대처가 등장했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외치면서 등장해서 영국병을 완전히 말끔히 치유하면서 영국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레이건과 대처 같은 그런 리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지금 북한은 핵으로 계속 남한을 위협하고 있고, 남한에도 엄청난 지금 뭐 알 수 없는 엄청난 좌파들이 많이 이런저런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야말로 좌파들의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 속에서 지금 어중간한 자세로 나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구할 리더가 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마치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짙은 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을 구할 사람은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확고한 신념을 가진 대처나 레이건 같은 그런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러면서도 좀 젊고 참신한 한 뭐 50에서 한 60대 전후의 그런 인물들이 과연 나올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되어 있는 인물들은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인물들도 얼마든지 지금 앞으로 1년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더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또 하나 변수가 김종인이 오늘 물러납니다만은, 김종인이가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의 선거 승리를 이끈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나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경우에는 다시 야권의 또 대권 구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과연 김종인이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계에서 완전히 물러날 것이냐는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시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울에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시훈 후보는 강력하게 한강 르네상스라고 해서 한강변의 35층 제한을, 고층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5년간 신규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5년간 36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마디로 민간 재개발 재건축 중심으로 한강변 35층 제한도 완화하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공급 위주의 정책을 해서 36만 채를 공급한다, 그런 얘기죠. 지난번 오세훈 10년 동안 서울은 완전히 낙후되었습니다. 오세훈 박원순 10년 동안 완전히 낙후됐는데, 그 왜냐면 박원순은 재개발 재건축 하려고 하던 그 추진하고 있던 단지 약 한 400여 개를 전부 직권으로 해제해버렸어요. 해제버리고 그것이 대체로 지금 현재 한 30만 호 정도가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1년에 서울의 주택 공급이 대체로 한 5만 채 정도인 걸 생각하면은 한 30만 호 정도를 직권으로 해제했다는 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른 거예요. 해제하고 대신 한 것이 뭐냐면은 서울의 그 도시 재생이라고 그래서 옛날 집들을 개수해가지고 옛날에 그 역사적 흔적을 남긴다면서 좁은 골목길 그대로 그냥 놔두면서 거기다가 그걸 개수해서 다니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집이, 그걸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했는데 그게 다 슬럼화되고 말았죠. 왜냐하면 새로운 집들이 안 들어서기 때문에 다 슬럼화되고요. 뭐 벽 같은 게 벽화에다가 뭐 그림 같은 거 좀 그리면서 그것이 뭐 도시 재생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그래서 10년 동안 해오면서 또 박원순 시장 전 시장은 도시 재생 더불어서 도시농부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도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직접 서울시에서 서울시청 옥상에다가 무슨 양봉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서울시청 앞에 서울광장에다가 어, 묘,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그런 걸 많이 했죠. 그래서 도시농부가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에 한 16만 명 정도에서 60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또 예를 들면은 노들섬 같은 데다가 노들섬은 본래 이명박 대통령 때 거기다가 오스트랄리아의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걸 지어서 서울을 명소로 만들려고 했던 곳인데 거기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주말 농장으로 분양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완전히 지금 그런 퇴락시키는 그런 정책을 오면서 서울의 경쟁력이 굉장히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뭐 서울의 경쟁력을 어떤 외국 보고서는 30위까지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까지 보고서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시영 시장은 이번에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겠다고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 제가 오시영의 주요 공약을 보면 그 부동산 쪽에서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 18만 5천 가구, 상생주택 7만 가구, 무화주택 3만 가구 등등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세금에서 소득 없는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전면 감면을 시행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군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강에다가 최고 50층까지 한강 르네상스를 본래 오션 시장 당시에 추진했던 건데 그걸 다시 재시동을 걸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장을 맞은 서울부산이 세계 1류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고서인데 글로벌 컨설팅 AT 커니가 발표한 2020년 글로벌 도시 보고서에서 서울 도시 경쟁력이 17위가 되어서 전년 5년 전에 비해서 6단계나 떨어졌다 그런 얘기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30위권까지 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를 망칠 정치 시간, 이것이 바로 대선 때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금년에 이제 내년 3월 9일에 대선이니까, 금년이 대선의 계절인데, 대선의 계절은 돈을 많이 풀고 하면서 언제나 경제가 악화되었다는 그런 얘기 나와서, 그 부분을, 지금도 경기도 좀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지만은, 이 부분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잠깐 이제 정치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주식시장을 가보면 어제 주가가 코스피가 0.33% 올라서 3,137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0.47% 올라서 973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주로 이제 외국인의 어제 그 코스피의 순매도가 3,168억 원이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도 559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달만 해도 외국인 매수가 2조 2천억에 달해서 코스피가 3,130에 안착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나스닥도 이제 0.05% 올랐습니다. 다우존스도 나스닥은 0.0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어제 그 매출 영업이익이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잠정 실적이 영업이익이 9조 3천억 원을 기록해서 시장에 예상했던 9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1분기 사업의 영업이익의 부문별로 특히 이번에는 스마트폰이 4조 6천억을 기록해서 스마트폰이 보조를 보이고 뒤이어서 반도체가 3조 6천억을 기록했다는 그런 어제 밝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8만 6천 원인데 주가가 10만 전자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번에 9조 3천억의 영업이익을 이끈 것이 4조 6천억의 영업이익을 이끈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반도체의 쇼티지 문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오면서
반도체 부분이 호황을 보이면서 영업이 계속 좋아지면서 지금 현재 반도체 부분의 호황에 힘입어서 삼성 반도체 부분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3조 6천억 원인데 반도체 부분만 금년 4분기에 9조 원까지 영업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1분기에 3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에서 4분기에 9조 원, 9조 4천억까지 영업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지금 이제 8만 6천 원대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전자까지 갈 것이다. 그런 보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5개월 만에 다시 들어오는데 사실 외국인들은 항상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들어올 때 외국인을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과거 장기 시계를 보니까 적정한 수익률이 달성되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 왜냐하면 한국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한 35%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주주가 계속 홀딩하고 있는 부분을 빼면은 거의 외국인들이 장세를 좌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수익률이 되면은 외국인들 투자 수익률은 주가 상승률 플러스 원화 가치 상승률이에요. 그 두 가지 합한 것이 이제 외국인들 투자 수익률인데 주가 어느 정도 올랐다 그러면 들어오면서 또 이제 원화 가치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합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나갔다가 그럼 주가 하락하고 또 원화 가치가 또 절하되죠. 그러고 있다가 다시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또 들어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은 그 타이밍만 잘 관찰하고 있어도 상당한 그 투자의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유, 철강, 반도체, 화학주가 실제 좋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ETF 거래도 계속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를 중심으로 계속 지금 호황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가상화폐 쪽에서 지금 계속 가상화폐 관련된 주가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고 심지어는 두나무가 미국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두나무 관련 주가가 2배로 폭등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주가들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블록체인 기반 주식 결제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사고 다시 완전히 내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는데 주식을 체결하는데 보통 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3일 정도 걸리는 것은 그런 시차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증권회사에서 가공 주식을 팔았는데 또 한 번 더 파는 그런 그런 불법이 자행된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주식을 사고 체결을 하고 최종적으로 산 사람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는 데까지 시차가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즉시 결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반 즉시 결제가 확산되면 이것이 아마 증권거래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예탁 결제원이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새로운 엄청난 대혁신이 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약간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7,187만 원. 지금 그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코리아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하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너무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지금 최고가가 지금 7,800만 원까지 갔었는데 7,187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고가가 288만 원까지 갔었는데 253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높으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경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없죠. 미국에서도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해가지고 어제 시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쭉 재보니까 전부 다 어제는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올라가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24시간 기준, 어제 하루 기준하면 전부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택 부분에서 서울이 변창흠 장관이 얘기했던 공공재건축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15곳을 얘기했는데 5곳만 지정이 돼서 고작 2,200가구 정도가 1차 후보지로 발표가 되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신규 공급은 5만 가구가 아니라 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729채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공공재개발도 1차 공공재개발 주민 설명을 마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게 뭐냐면 토지를 선납하라 해서
LH공사에 토지를 선납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앞으로 몇 년간 이 공사가 계속돼서 최소 5년에서 8년 정도 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데서 집값이 오르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희망 고문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지금 더구나 최근에 LH공사 사태가 터지면서 LH공사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공포가 이제 유럽의 의약품 안전처인가에서 이 혈전과 아스트라제네카 연관성이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영국에서는 아동 임상 시험을 일시 중단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한국에서도 60세 미만 접종을 보류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발 백신 대혼란이 오면서 지금 한국은 계속 지금 일일 확진자가 증가 추세로 가면서 최근에 600명까지 올라갔죠. 그렇게 되면서 정말로 4차 대유행이 오는데 백신은 오히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상반기에 1,100만 명 정도 접종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770만 명분이 아스트라제네카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60세 미만 접종을 보류하면서 상당한 대혼란이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1차 저지선 20% 접종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 가지 보도된 것 중 하나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화이자에서 2달 전에 백신을 더 많이 공급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K 방역이라고 하는 데만 그냥 선진하는 데만 안달이 나 있다시피 하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야말로 검찰 힘빼기에 온 국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었던지라 화이자가 오히려 2달 전에 더 공급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300만 명분을 추가로 그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300만 명 추가 아니고 더 추가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치, 국방 모든 면에서 무능하지만 이 방역에 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역에 관해서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는가. 정말 국정 담당 능력이 있기는 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인플레이션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에 올라가면서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 2% 육박하게 되면서 인플레 경고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한국 경제는 금년에 3.6% 성장한다고 했지만 선진국 성장률 5.1%보다 낮게 예상되면서 작년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선진국은 급반등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우리나라 3.6% 성장, IMF 성장 전망을 가지고 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이런 다소 황당한 그런 기업들은 계속 폐업을 하고 실적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 현실과 괴리감 있는 그런 얘기를 해서 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채무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2번째다. 에스토니아 다음 2번째로 높은 채무 증가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공문을 마구 늘려주다가 손주 때까지 빚을 떠넘기는 재정 폐륜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은행들은 계속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서 비대면 거래가 증가되면서 점포가 1년 사이에 2019년 대비해서 304곳이나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차량 반도체 쇼트지 때문에 감산을 하느라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그래서 부품업체마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왜냐면 차량이 감산하고 셧다운 되니까 부품업체는 자동적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은 백악관 회의까지 소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정부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한국 정부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중 신냉전처럼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현재 탄소 중립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본은 원전을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는데도 원전을 필수로 생각하는데 탄소 중립 달성하는 로드맵에 한국은 탈원전을 고수하면서 한국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번에 1년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제도, 이거 정말 미국이 완전히 미국 우선주의 정책인데, 유럽도 일단은 미국 제안에 환영을 하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이것이 G20회의에서 상당히 거론되어서 아마 제안이 채택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법인세 인상이 압박이 되면은 현재 기업들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규제와 노동개혁밖에 없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 더욱더 절실해졌는데, 어제 청와대 정기실장이 상공회수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쇼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게 더 정책 문제 들어가서 어제 이성윤 회의실 면담, 이성윤이 그 공수장이 이성윤의 황제 면담을 이 공처장의 차량을 보내서 면담한 것에 대해서 공수처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성윤이가 보냈던 관용차가 사실은 그 제네시스를 보냈는데 1호차를 보냈는데 그 이유를 2호차가 뒷문이 호성차로 쓰기 때문에 뒷문이 안 열리도록 개조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었답니다. 이런 게 밝혀지면서 이것이 허위 공문서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거짓말하더니 공수장까지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안보 문제에서 최근에 하나 북한의 신포조선소에서 SLBM 시험 발사를 하기 위한 바지선 움직임이 포착되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참 한국을 둘러싼 얘기들 설상가상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83%가 중국은 안보 위협 국가다, 이런 싱크탱크, 미국 싱크탱크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지금 현재 그 친중 종북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미 간에 미국에서 계속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오라고 있는 코드라든지 혹은 T12, D10 같은 데모크라시 10 혹은 테크노 12 이런 데 우리가 좀 계속 가입하지 않으면서 지금 한미 동맹이 그 균열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정말로 이번 선거에 대패를 한 정부 여당, 그런 경제 정치 혹은 그런 오만한 그 불공정 부정이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런 안보 문제에 관해서도 좀 전향적인 정책 기조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